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문자 유출로 여당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3명으로 압축된 주자들은 토론회에 나서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8만 명대로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며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로 나타나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은 아직 침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갈린 플라스틱이 섞인 음식을 배식해 아이들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이집이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대부분 노선에 참여하는 동부고속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노선 운행이 사실상 중단되며 휴가철 강원도 여행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에 태풍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 영향으로 오늘 서울과 대전 등 낮 기온이 35도까지 크게 지속됐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문자 유출 논란이 당 내홍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예비 경선에서 3명으로 압축된 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배현진 의원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뒤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며 40분가량 비공개 회의를 한 끝에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곧바로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 이틀의 고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공백 사태, 거리가 생길 때부터 고민을 해왔고요. 지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배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 배 의원이 실제로 사퇴하면서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금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 당규상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배 의원 사퇴를 계기로 다른 최고위원들도 사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배 의원 사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문자 유출 실수 등 권대행 체제를 향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권대행이 의원총회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추인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신임이 안 되면 그러면 바로 조기 전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네, 안철수 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온라인으로 설전을 벌이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도 보겠습니다. 당권 경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어제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당권 주자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세론과 97그룹 대결로 당권 경쟁 구도가 압축된 만큼 초반부터 이 의원에 대한 집중 견제가 예상되는데요. 예비 경선 기간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이재명 의원은 이번 주말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박용진, 강훈식 두 97 주자는 이른바 비명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며 대세론 견제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첫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압박했고
반면 강훈식 의원은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파괴력이 있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면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단일화는 하기는 하되 강훈식으로 모아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가장 파괴력 있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사람은 어제 저녁 단일화 논의를 위한 전화 통화도 나눴는데 이 의원과 1대1 구도 성사가 민주당 당권 레이스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요? 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들인데요. 여야는 오늘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의결한 뒤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회의들도 이어집니다. 다만 과방위는 여당 위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불참했고 지난 첫 회의에 이어 또 반쪽 회의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지구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찾아 휴가철을 대비한 경찰의 치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에 일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지구대장이 신촌 지역 특성이 대학가로 먹자골목 주변이고 야간 112 신고가 많아 여성 1인 가구 밀집지로 성범죄가 우려되는 곳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일이 엄청 많은 지역인 걸 안다면서 고생 많다고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말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장 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며 오늘 중 가급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장급 인사는 골고루 하려고 한다면서 경찰국 내에 3개 과가 있는데 총괄 지원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과와 자치경찰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어제 초대 경찰국장으로 모두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과 김희중 치안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본 회의 주재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나들고 휴가철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방역 의료 대응의 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에 기반한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달 초 구성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방역 조언기구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결과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검사소 부족이나 검사 비용 부담 문제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충분한 계량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5,320명입니다. 어제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4배, 2주 전보다는 2.19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증가 폭이 줄면서
재유행 정점이 앞당겨지고 그 규모도 작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유행 속도가 빨라 재유행이 1, 2주 안에 정점에 도달하지만 정점 규모는 예측보다 작아 2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행 증가세는 둔화 있지만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8명 늘어나 234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5월 28일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형적인 더블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5명 나와 역시 2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길을 걷다 보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가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이런 개문 냉방을 못하도록 하고 과태료도 물게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상점 70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 47개 상점에서 이렇게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차질이 우려될 경우 개문 냉방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지가 옷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자체가 개문 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 이게 점검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에어컨 틀면서 문을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좀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돼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달 초 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개문 냉방 행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에서 강원도를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이 동부고속의 파업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로 파업 나흘째인데 노선에 따라 배차가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터미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운행하는 차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동부고속 이름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데요. 녹색 차량이 우등버스이고 제 뒤로 보이는 황금색 차량은 프리미엄 버스인데 종류 관계없이 모두 정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속초나 강릉 관련 광고가 붙어 있는데 대부분 강원도로 향하는 노선 버스입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보면 이렇게 가자 총파업으로 파업 구호를 써놓은 이런 빨간 피켓을 올려놓은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 노선 대부분에 투입되는 동부고속 기사들이 파업하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원도로 가는 버스 운행이 절반 수준으로 뚝 끊겼는데요. 동서울이나 남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시외버스 등까지 모두 합쳐도 노선별로 최대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고속 단독배차 노선인 동해와 삼척행은 하루 16대 다니던 게 지금은 임시로 한 대만 다녀서 사실상 운행이 중단됐고요. 내일은 아예 끊깁니다. 그나마 동서울에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서울 전체로 보면 동해로 가는 버스가 평소 절반입니다. 이 밖에 경기 여주, 용인, 이천처럼 수도권 노선도 모두 단독 노선이라 운행이 끊겼고요. 용인과 이천은 광역버스를 탈 수 있지만 여주는 아예 동서울 터미널로 가거나 전철을 갈아타야 합니다. 여주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동부고속 기사들은 왜 파업에 나선 겁니까? 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부고속 소속 기사들은 지난 26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임금을 실질적으로 동결을 했었는데 올해 사측 제시안 역시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려 실제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수준이라는 겁니다. 파업이 시작된 뒤로 아직 협상이 재개조차 되지 않아서 당장 이번 주말에도 휴가객들은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여름철 강원도에서 시원한 피서 즐기시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파업으로 어느 터미널 할 것 없이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표가 취소되셨다면 재예매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결국 기차나 자가 차량 등 다른 교통편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동해 삼척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는 아예 출발이나 도착지를 조정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두고 경기 침체 진입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은 통상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oth Chairman Powell and many of the significant banking personnel and economists say we're not in a recession. 미 중앙은행 연준 의장도 실업률이 4개월 연속 3.6%로 최근 50년 사이 최저치에 가까운 강력한 노동시장 등을 들어 경기 침체 진입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is there are just too many areas of the economy that are performing, too well. And of course, I would point to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기업들이 채용을 줄여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금리 민감 업종이 출렁거려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outlook i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이러한 논란 속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미 연준의 긴축 기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되면서 국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금 유출 가능성보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2년 반 만에 재현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건 기축 통화인 달러에 투자했을 때 원화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3차례 한미 금리 역전대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은 국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역전이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꼭 그 내외 금리 차만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미국에선 물가를 잡으려는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국내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비스보다는 재화 쪽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 이쪽인데 이쪽이 좀 역성장을 지금 실제로 하는 지금 조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비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출에 좀 문제가 생기면 하반기에 안심을 못 한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 역전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도 서둘러 기준금리를 높인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민간 소비가 크게는 0.15%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긴축 정책의 효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약간 퍼지고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가 2.6%인데 그것도 아마 수정되지 않을까. 미국에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 여파가 국내 경제의 앞길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북 진안에서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졌고 강원도 양양에서도 3살 아이가 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과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가평소방서 구조대 소속 임현준 소방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팀에서 막내시죠? 예, 막내이긴 합니다. 제가. 예, 막내라서 불려 나오신 겁니까? 막내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구조대에서 제일 잘생겨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이제 물놀이 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가평 소방서에 계신다고 했는데 가평이 좀 특히 많은 편 아닌가요? 예, 가평이 아무래도 계곡이 좀 많고 네.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핫해지다 보니까 많이들 놀러 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평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5년 동안 장소별 물놀이 사망자 수거든요. 최근 5년 동안의 추이입니다. 하천, 강 그리고 계곡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같은 경우 좀 산골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 현장 활동 하시다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계곡이나 하천이 산골 깊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이제 예기치 못하게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출동했던 사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출동을 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근접 배치를 한다던가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운영하면서 저희 이제 구조대가 현장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대처가 되는 상황들이 많았었고요. 그 외에 최근에는 이제 구급대가 7월 초에 친구분들끼리 놀러 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물에 빠진 친구분들이 빨리 대처를 해서 구하신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셔서 구급대로 인계 후에 병원에 도착하신 다음에 좀 이제 의식이 회복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친구들이 구했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잘 대처를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만큼 스스로 이제 조심하고 이렇게 대처를 잘 하는 게 좋은데 여름만 되면 좀 워낙 유명한 명소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 없는 데를 좀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친구분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으면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아니면 혹은 이제 깊숙한 곳을 가게 되면은 저희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출동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없어서 위험에 빠졌을 때 대처를 해주지 못해서 사망 사고까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놀이 할 때 그 주의점들을 짚어볼 텐데요. 아마 뭐 한 번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지만 당황하면 또 까먹기 쉽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좀 수심이 깊은 곳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이제 물이 수영장과 다르기 때문에 수심이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계곡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소리가 크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이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라든가 주변에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엔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다른 데를 보지 않고 눈으로서 꼭 주시하시고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파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곡에서 물소리 때문에 구해달라는 요청을 못 들을 수 있다는 부분 이거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곡 같은 데서는 좀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심해야겠죠? 예,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수심을 알 수 없다 보니까 그 다이빙하는 지점에 수심이 얕다던가 혹은 이제 바위가 있는데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예. 다이빙을 했을 때 수심이 얕아서 아니면 혹은 바위에 몸을 부딪혀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이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계곡 같은 경우에는 또 물살이 아래쪽으로 계속 이렇게 쏠리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예, 이제 계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게 위에 흐르는 물과 아래에 이제 흐르는 물이 좀 다르게 흐름이 달라서 아래로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물에서 놀다가 이제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4년 전인가 이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바닷가에서 빠졌던 이제 10대 소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얼굴을 하늘을 본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고 힘을 뺀 상태에서 30분간 이제 버티다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런 것처럼 물에 빠졌을 때 이제 당황을 하는데 당황하지 않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이제 조금 침착한 마음을 갖고 얘기 드린 것처럼 하늘을 보시고 양팔을 벌리신 상태에서 힘을 빼시면 물에 이제 뜨시면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뜨려고 일단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뜨려고 허우적거리면요. 사람이 물 위로 올라온 만큼 더 가라앉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발생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체력이 소모하게 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고 최대한 이제 대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같이 온 일행이 빠졌거나 혹시나 주변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까? 예, 우선 일단은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분 이내에 초동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분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장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명구조함에 있는 여기 보시는 이제 구명환이나 아니면 이제 드로우백, 구명조끼 같은 장비를 활용해 주셔서 구출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신고를 또 바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일단 신고를 바로 해주고 1분 이내에 초동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인명구조함의 위치도 미리 좀 파악을 해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인명구조함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빠졌다고 해서 내가 같이 들어가서 구해야겠다 이건 안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빠지면은 그 구조를 해주는 사람들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이제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달려들게 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이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거나 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수영에서 따라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그 이제 구조자 역시 껴안거나 팔을 잡아버리거나 발을 잡으면서 같이 두 명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맨몸으로 구조를 나서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안전 장비를 몇 가지 좀 갖고 오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명조끼부터 좀 볼까요? 구명조끼는 이제 다들 예. 워터파크 가시고 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흔히 착용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 버클만 풀고 이제 팔만 껴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아래에 다리끈이 있습니다. 이 다리끈을 이용하셔가지고 다리를 착용을 하신 상태에서 팔을 껴주셔야지 구명조끼가 만약에 만세를 했을 때 빠지더라도 다리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애들한테 구명조끼를 사줬는데 입기는 입는데 다리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한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다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조여주다 보니까 불편한 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꼭 다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본인 몸에 맞게 이걸 딱 꽉 조이는 것도 중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본인 몸에 맞게 조이지 않으시면요. 물에 이제 빠졌을 때 구명조끼는 뜰려 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빠져서 이제 구명조끼가 벗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달려있는 주황색 그건 뭔가요? 아, 예. 여기 있는 주황 색깔은요. 예. 제가 계곡에서는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호각을 이용해서 구조 요청을 해줄 수 있게끔 호각이 항상 달려 있습니다. 아, 그게 시중에 파는 거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시중에 파는 이제 제품들은 몇몇 제품들은 달려 있는 경우도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로 구비를 해서 저기 달아놓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아이들 예, 같은 경우 맞습니다. 특히.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목소리가 성인에 비해 작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각을 달아주시면은 주변에서 소리를 듣고 빠른 이제 구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가져오신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여기 있는 거는요. 아까 앞서 얘기 드린 인명구조함에 있는 물품들인데요. 이게 드로우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20m에서 30m 정도의 줄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는 법은 이 고리를 던지지 않는 손에 잡으시고요.
그리고 끈을 푸신 다음에 넓게 풀어줘서 네.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고 예. 구조를 해야 되는 분 앞에 길게 던지면서 구조 대상자 앞이 아닌 그 뒤로 넘겨서 로프를 잡을 수 있게끔 던져주시면 됩니다. 로프를 잡을 그게 수 있게. 로프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던지게 되면 로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한번 던져볼까요? 예. 예, 이게 뭐 무거운 건 아닌 예. 것 같으니까 카메라 없는 쪽으로 한 번만 던져도 던져주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예. 팔을 수직으로 위로 올려서 이렇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게 원래는 잘 풀리는 예, 거죠? 잘 풀리게 되는데 예. 제가 가져오는 과정에서 예, 좀 꼬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인명 구조함에 있는 건 잘 풀리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던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20-30m 정도 가는 예, 거고요. 20m짜리도 있고 30m짜리도 있고 이제 종류별로 또 있습니다. 예, 그 옆에 있는 튜브도 설명을 좀. 예, 이 옆에 있는 튜브 역시요. 인명 구조함에 같이 있는 구명안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예. 이제 바닷가 가셨을 때나 배 타셨을 때 보셨을 건데요. 예. 이거 역시도 방금 드로우백처럼 이제 끈이 연결돼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양쪽에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네. 이 손잡이를 잡고 익수한 사람 앞에 예. 멀리 좀 던져주시면 잡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근처로 던져주시면. 예, 이제 근데 되는 거고요. 앞보다는 조금 이제 근처 옆이나 이제 뒤쪽으로 좀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잡기가 편합니다. 예. 그 뒤에 있는 거는 뭔가요? 아, 예.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현장에 가셨을 때 예. 직접 사용하시기보다는 저희 구조대원이나 이제 수상 요원들이 사용하는 이제 레스큐 튜브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몸에 갖고서 수영을 해서 가서 그 대상자의 허리에 예. 이거를 감싸줘서 여기 보시면 버클이 있습니다. 예. 이 버클을 걸어서 몸에 튜브를 만들어줘서 착용을 해서 저희가 로프를 잡고 이제 구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문 구조 장비인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착용을 시키는 데까지 예.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져오신 구조 장비들을 하나씩 봤는데 만약에 주변에 이런 게 없다. 예. 이런 걸 찾지 못하겠다.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용품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상용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놀이 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박을 가져가는 이제 예. 밀폐용기 있지 않습니까? 밀폐용기라든가 아니면 아이스박스를 안에 내용물을 다 비우신 다음에 예. 뚜껑을 잘 잠궈서 그 이제 구조 대상자에 던져주시면은 예. 그게 튜브 역할처럼 뜨게 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나 밀폐용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밀폐용기가 흔히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조금 큰 반찬통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한 통을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또 심폐소생술을 좀 잘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심폐소생술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당 100에서 120회를 눌러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긴장하고 흥분한 나머지에 속도가 더 빨라진다던가나 아니면 이제 심장에 이제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르는 데만 급한 나머지 예. 펌프 작용하는 이완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렀을 때 올라오게끔 충분한 이제 간격을 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아이를 심폐소생술할 때와 어른을 할 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인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대로 양손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만 13세 미만의 소아를 심폐소생술할 때는 한 손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밑에 딱딱한 부분을 이용해서 한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만 눌러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하는 게 또 중요하고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를 해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해도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예. 구급대원이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후에 교대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신호에 맞춰서 교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찬물에 노출돼 있는 경우에 좀 체온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습니까? 예, 아무래도 장시간 이제 물에 있다 보면은 저체온증을 좀 이제 걱정하게 되는데요. 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저체온증을 신경 쓰는 나머지 우리 심장 압박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벗긴다거나 아니면 담요를 이제 깔아주는 행동이 좋지만 이제 우선돼야 되는 행동은 항상 가슴 압박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그 행동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네요. 해병대 수색대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다 환경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다에서 놀 때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점들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바다 역시도 그 계곡처럼 이제 수심을 알 수 없거나 주변 바닥 환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안류라든가 이제 흡수려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2명 이상 항상 행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수색대 몇 기십니까? 예, 제가 그 부사관 344기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래요? 농담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아마 아시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며 살 때다. 쉴 때는 과감히 쉬자. 3년 만에 모여가지고 강릉을 가는 건데요. 기대돼요, 많이. 20시간이 걸려도 가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신나는 건 일상 탈출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대합실 바닥이 어느새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선글라스로 멋을 낸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릅니다. 동서울 터미널 등 주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은 더위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아, 빨리 차가 와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포에서 강릉까지 오는데요. 12시간이 걸렸는데요. 아주 오면서 막 쓰러질 뻔했고. 답답한 마음에 지도를 펴두고 결국 차를 돌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름 휴가인지 아니면 도로에서 이거 휴가를 보내는 건지 참 감을 못 잡겠네요. 수건으로 창을 가려보고 시원한 얼음 과자를 먹어보지만 밀려오는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돌변했고 갓길은 휴게 음식점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막히고 짜증나도 배도 고파가지고 밥 한 끼 대충 때웠는데요. 휴가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차들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짜증나시죠? 예, 짜증나요. 예, 죽겠어요. 맥혀도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요. 차 안에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너무 재밌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일단 가는 거니까 재밌게 놀다 와야죠. 예.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연일 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발생한 제5호 태풍 송단은 주말 사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쯤 해상에서 다시 세력이 약화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주말과 휴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또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초속 20에서 30m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일식당에서 50대 남성이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남성이 자신을 또 찾아오자 보복을 두려워하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합니다. 옆자리로 부른 사람은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인 20대 여성. 남성은 직원이 앉은 의자 쪽으로 손을 갖다 대며 연신 아래를 흘깃댑니다. 그 순간 직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당황한 듯 몸을 매만집니다. 지난 5월 초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단골 손님인 A씨가 맥주를 따라주겠다고 부른 뒤 몸을 더듬었다면서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만진 부분에 감촉이 떠올라 힘들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 잠도 안 온다며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가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또 찾아온 겁니다. 이후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자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집 앞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극도로 긴장했다고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벌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남자가 그냥 전화 받는 소리나 얘기하는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집안에서 혼자 떨고 있고. 결국 한 달 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다. 막막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는 메모만 남긴 채였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일 생기고 나서 병원 다닌다고 얘기 듣고 그 일 때문에 누나가 그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델이 되고 싶어 3년 전 가족품을 떠나 홀로 상경한 피해자는 간간히 들어오는 모델 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저녁 시간 식당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꿈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이 엄청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절대 선택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로 밝은 사람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본 뒤에야 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방침입니다. 하지만 모델을 지망하던 피해자의 꿈은 더는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따끔한 가르침의 말씀도 주시고 애정의 또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민들레 멤버로 거론되던 인물이고요. 그럼 이번에 사퇴를 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타겟으로 한 건지 이준석 대표를 타겟으로 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제가 볼 때 좀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지금 쳐낼 건 쳐내고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된다. 예. 책임을 진다. 이런 그 공개적인 그 워딩만 들어보면 이제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대 근데 물어보면 언제부터 결심했느냐 했더니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부터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마 이준석 대표를 이제 지우고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렇다면 바로 직후에 했어야죠. 이준석 대표 징계가 나오고 당의 내용에 빠지고 지도 체제를 놓고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그러면 뚜렷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내가 동시에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퇴를 했으면 타이밍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한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총회나 또 대통령도 수용을 하고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돼서 일단 당내 지도 체제에 대한 갈등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시 지금 또 나와서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끊어낼 건 끊어내자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두 번째, 그럼 권성동 체제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냐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또 어제부터 이제 기사에 나왔던 게 배현진, 조수진 두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로 돌아갈 움직임이 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이제 불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고, 물론 몇 가지의 사과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의 미숙함, 정치적인 몇 가지 실수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권성동 대표에게 요구하거나 권성동 대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배현진 최고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퇴했다고 한다면 권성동 대표 체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깊게 생각하면 권성동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을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빨리 비대위로 전환해서 이준석 체제를 끝장을 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도로 뭐 정치인이 자기의 책임을 지고 뭐 국민 앞에 하겠다고 하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선동 전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배현진 최고가.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김선동 전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하고 상당히 가깝다고들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배현진 지금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지금 당이 워낙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권선동 체제가 뭔가 지지를 잘 못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사과도 여러 번 했고 말이죠. 당내에서도 이 권선동 체제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일단 명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김선동 전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가 어쨌든 윤핵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본 그런 시각, 정치공학적 시각이죠.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도 좀 살리고 그리고 좀 보기에 따라서는 배현진 의원 혼자 생각만으로만 저렇게 최고위원장 사퇴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명분은 물론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선동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배 의원 혼자서만 완전히 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윤핵관 내부에서도 좀 뭐 갈등 내지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이 노출돼 왔거든요. 몇 건들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다른 나름의 어떤 윤핵관의 어떤 그 배경 하에서 현재의 권선동 체제를 좀 흔들는 그런 생각이 깔리는 게 아니냐. 그게 비대위 체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게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비대위원 아직은 뭐 거기까지 논의가 갈 상황은 아니긴 한데 비대위원장 누구를 할 건지. 거기에 또 많은 갈등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장 사퇴한다고 뭔가 당에 뭐 정풍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전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사안을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명분 분명히 있는 행동이긴 한데 정치인들의 행동이라는 게 명분만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윤핵관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권선동 체제를 좀 끝내려 하는 이런 생각이 깔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장제원 대 권성동 이 구도로 볼 수도 있습니까? 이제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공학적으로 숨은 의도를 따져보면 그런 시나리오도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일단 장제원 의원과 권선동 의원이 차이가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권선동 체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이걸 장제원 의원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일단 난데없이 일단 최고위원직 사퇴하는 건데 조수진 의원도 사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진정성 있는 모습이려면 타이밍상 굉장히 느닷없는 사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있으니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우리 지도부라도 책임을 지고 나라도 책임지겠다 해서 진정성 있게 했다면 바로 직후에 최고위원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하는 거라면 지금 하는 거 타겟이 그런 권성동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권성동 지도체제는 더 이상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를 도울 수 없다. 권성동 지도체제 빨리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선명한 주장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책임 있는 일 지려고 합니다. 끊어낼 거 끊어냅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권성동 체제까지를 다 이제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걸 좀 분명히 밝혀주기
해주기를 바래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만약에 오늘 또 사퇴한다면 그 네.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 애매한 이야기로 분분한 해석을 낳게 하지 말고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라면 또 당내 일각에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권선동 체제로 일단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을 다시 뒤집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된다. 아직 끝을 내자, 끝장을 보자라는 것이어서 이게 일종의 이제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어떻게 상의를 서로 한 것인지, 심지어는 이게 이제 기사가 계속 확대되다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예.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같은 저도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그 사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당내의 권력 투쟁의 새로운 어떤 신호탄으로 또 해석이 될 것인지 만약에 후자로 해석이 되고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권력 투쟁하는 국민의힘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죠. 예. 일단 사퇴가 연쇄적으로 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했더라도 곧바로 또 비대위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해야 돼요. 예. 예. 최고위원 조소진 의원은 뭐 사퇴 얘기가 나오긴 있습니다만 김용태 최고도 있고 예. 정미경 최고도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할 정도의 그 당내 여론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또 남아요. 예. 네.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약간 추론이고 네. 저의 추측인데 일단 일견 보기에 정말로 이 물론 권대행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무튼 간에. 도대체 당이 시끄러움이 지금 가라앉지를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권대행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당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 당연한데 예.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배현진 의원의 지금 최고위원 사퇴의 시기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느닷없단 말이에요. 생뚱맞은 게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을 당내의 그 세력 다툼, 권력 갈등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핵관 얘기고 윤핵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뭐 직접 이제 거론을 하면 권선동 의원과 장재원 의원 이분들이 약간의 생각이 다른 것들도 여러 번 노출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자꾸 비치면은 이건 설령 그런 진정성이 정말 당이 이래서 안 된다 비대위 체제로 가서 뭔가 당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그런 명분이 있고 충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일반 여론에 비춰 볼 때는 뭔가 이게 내부에 뭔가 복잡한 게임 논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럼 그게 결국은 대통령에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문자 파동도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윤 대통령이 뭔가 윤핵관들과의 어떤 당무에 관련돼서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무관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하나의 반증이 나왔던 거였단 예. 말이에요. 문자가. 예.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런 배경하에서 본다면 완전하게 배현진 의원이 명분이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완전하게 그런 데서 자유로워서 혼자의 정말 의원의 생각까지 얘기했겠느냐라고 보기엔 좀 그렇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유권자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뭔가 이거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예. 하려면 화끈하게 진짜로 어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몇 명이 정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의 충정을 보여주고 그런 느낌이 확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느낌보다는 뭔가 자꾸만 이렇게 그 내부 내지는 또 그 배후에 어떤 그런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지라는 느낌이 자꾸만 그런 그림자가 비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권성동 대행에 대한 재신임 논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대표 대행직을 내려놓더라도 원내대표는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되니 둘 다 내려둬야 되는 건지.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그 임기는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출해서 임기가 1년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5월까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로 인해서 지금 당원 당규상 직무대행을 맡은 것이 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한테 또 돌아온 권리상 자기에게 부여된 직책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권 대행의 사퇴를 만약 요구하는 어떤 의도의 최고위원직 사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정미경 최고가 또 조수진 최고가 사퇴를 하면서 그걸 요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요구를 선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권선동 체제는 도저히 안 된다. 다시 갈아엎고 비대위로 갑시다라고 주장을 선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비대위로 간다고 했을 때 비대위로 가야 될 명분을 정확히 국민들에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권선동 대표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고위가 붕괴가 될 때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최고위가 붕괴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뽑은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예. 7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예. 이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퇴는 김재원 전 최고가 지금 사퇴가 된 상태이고 네. 예. 오늘 배현진 최고가 사퇴를 했고 조수진 의원이 사퇴를 한다면 3명이 사퇴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럼 나머지 추가적으로 1명이 더 사퇴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분분합니다. 예. 전부 다 전원이 사퇴해야 이게 완전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인지 뽑힌 7명 중에 과반수인 4명의 사퇴해야 붕괴가 되는 것인지 예. 이분은 사실 해석을 해봐야 되는 아마 그 겁니다. 사무처에서는 과반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근데 아마 당원 당규상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과반이라고 해서 4명이 사퇴하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뒤에 그럼 지도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더 어려운 게 당원 단계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최고위가 붕괴됐잖아요. 네. 최고위가 붕괴됐으면 비대위 구성을 누가 할 것인지 그렇죠. 구성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국 선거에서 참패한 경우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합니다. 예. 일괄 사퇴가 지도부 붕괴에 가장 확실하죠. 예. 그러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권한대행으로. 근데 지금 그 권성동 대표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죠. 예.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으로는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당원 단계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구구절절히 그 각 단계마다 당내 또 혼란과 또 이 국민들이 봤을 때 또 권력투쟁 갈등, 뭐 핵관들끼리의 갈등 이렇게 되면 예. 이게 제가 볼 땐 물론 문자 파동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어찌됐든 지도체제는 정리가 된 것인데 네. 지도체제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로 이게 사태가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예. 또 다른 문제를 좀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러게요. 비대위로 또 가게 되면 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활동을 하는지 이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건데 이 대표는 이번 그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소식을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까요?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그 불화야 뭐 다 알려진 사실 예. 아니겠어요? 뭐 공개도 영상이 공개되고 그랬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글쎄요 아주 일반론으로 볼 때 네. 권력을 잡은 측에서 아주 마음을 다 잡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을 내치려 한다면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예. 제가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여권 전체의 그 분위기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안 된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예. 현재는 적어도 어쨌든 당원권 정지된 상태 아니에요. 현재 대표예요. 네. 예. 물론 이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6개월 이후에는 수사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하면은 복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그런 팩트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조기 전당대회 하기는 어렵죠. 당 대표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배현진 최고는 계속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토한 얘기를 해왔고 그 이번에 직접 이제 그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뭐 비대위 체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자신을 완전히 내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얘기를 직접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그 문자 예. 노출된 거, 그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양도구육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예. 그런 단어는 만만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볼 때 여권 핵심을 겨냥한 건데.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배현진 최고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연결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의 연장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로서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지금 이른바 장애 정치하고 각 지역을 돌면서 젊은이들도 만나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좀 그런 활동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어떤 여론에 더 지지를 받고 자꾸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안 좋게 비춰요. 예. 이런 게 다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이런 측면에서는 자신의 그 지지세를 높이려 하겠죠. 예. 장애 정치를 더 강화해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동안 잘 참고 있다가요. 최근에 언론들이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입장을 조금씩 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내는 것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 문자 파동이 생긴 이후에 과연 이제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입장을 낼 것 같았는데 내지 말아 달라고 저는 조언을 했습니다만 예. 내긴 냈더라고요. 냈는데 양도구이라는 센 발언을 했습니다만 또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와는 달리 특정인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핵관을 직접 잡아서
저격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애둘러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문제되는 이 당내의 갈등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신중치 못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숙하고 성찰하고 경청하는 민심에 대한 어떤 모드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숙하는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중징계 이후에 조용한 모드로 갔다가 최근에 문자 파동 이후에는 이제 직접 어퍼컷을 때려가지고 정면 대응을 해서 전방의 승부를 치르지는 않겠지만 그때 날라온 잽에 대해서는 나도 잽 정도는 날리겠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원펀치 정도는 내가 하면서 자맹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맹은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철규 의원 그 페북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한 원펀치 하나 날리고 그렇지만 조용히 나는 당원들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그러나 원펀치 정도의 잽은 날리면서 움직이겠다. 이 정도의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일련의 상황이 뭐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에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다가 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8% 그리고 부정평가가 62%까지 올랐고요. 갤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전화 면접 조사잖아요. 그 부분에 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전화 면접이면 아무래도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 경향이 좀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ARS보다 전화 면접에서도 20%로 내려온 거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30%대 초반 지지율이었는데 이게 언제 20%대로 내려오면 좀 걱정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뭐 저만 말씀드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지율이라는 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슈가 바뀌고 또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아무튼 30% 이하로 내려왔다는 건 국정의 동력이 굉장히 쇠잔되는 거예요. 국정이라는 건 물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악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30%대에서 내려오잖아요. 20%대로. 그럼 일단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 이미 입증되는 거니까. 그게 다 임기 초란 말이에요. 내임덕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표현은 취임덕이다라는 말도 누가 하던데, 어느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던데, 취임 초기에 아직 석 달도 안 되는데 20%대까지 내려왔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110일 정도 됐을 때 17%까지 내려온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를 개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때가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지율의 동력이 지지율이 떨어져 20%대까지 내려오면 야당은 이제 별로고 있다가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여권으로서는 정책이나 어떤 입법을 통해서 뭔가 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 야당이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럼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당내 권력 집단 내부에, 집권당 내부의 갈등은 자꾸 도드라지고, 이건 악순환이에요. 이걸 누군가 끊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런 형태의 뭐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한다, 그게 뭐 배후설이 있느냐 없느냐, 비대위가 가능하냐, 이런 식의 논란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그 하책의 정치로 보이거든요. 사실 하책의 정치인 것이고 어떤 명분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명분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건 현재 권선동 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명분 있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당당한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전 여권의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야말로. 이게 무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과연 통제에 나오고 제어해 나가면서 나름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죠. 근데 이걸 누가 과연 통제하고 이런 정리를 하고 내부의 여러 가지 인사들의 불안과 갈등을 누가 동의할 수 있는 어른과 원로와 구심점이 없어요. 컨트롤 타워. 전 그게 더 문제다.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도 문자 뭐 그것 때문에 또 좀 그런 상황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여건이 정말 이 상황을 20%대까지 내려온 걸 너무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은요. 아마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만 해도 국민의힘 문제가 좀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죠. 대통령실이 비서실장이 보이지 않는다, 수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나 수석도 언론에 나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로 4개월 만에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한 그 전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도 각 언론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이고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임기 지금 석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실효입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때 득표율이 48.5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러면 등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었던 사람들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뭐냐면 찍었던 사람 플러스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대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60% 70%의 지지율이 임기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게 보통의 통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례적으로 찍었던 사람들마저 석 달이 안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엄중한 신호이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크게 내부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 입장에서 예. 결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예. 더 이상 지도체제 내부에 대한 논란 없이 힘을 실어서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오늘 배현진 최고가 사퇴한 것이 만에 하나 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거나 윤핵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를 저격할 때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배신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를 날리고 유승민 대표를 자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있는 권성동 대표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서 공개적으로 당의 일치 단결해서 단합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을 달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문자로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본심은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 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양당 간에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정말 결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3의 다른 식의 어떤 이런 간접적인 의사 표출이 아니라 예. 본인이 지금은 이제는 뜻을 분명히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준석 대표랑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고 판단하시면 네.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준석 대표와 아까 지금 배현진 최고가 말한 것처럼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걸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와 결별하고 이준석을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치적 부담은 오로지 본인이 받아 안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치라는 것은 배제와 결별의 정치는 절대 성공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예. 정치는 덧셈과 플러스의 정치고 포용의 정치여야 됩니다.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었던 수많은 권력의 연합들이 있어요. 선거에 같이 동참했던 지지 세력도 있으면 그 지지 세력들을 기본으로 더욱더 탄탄히 하고 자기를 찍지 않은 세력까지 끌어와야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예. 자기와 선거 때 같이 했던 사람들마저 계속 쳐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사실은 뺄셈의 정치가 되는 건데 예. 그러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기를 저는 조언을 드리고 예. 덧셈과 포용과 이 뺄셈의 정치가 아닌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임기 초반부터 집권 여당이 뺄셈의 정치를 놓고서 내용을 걷고 있으니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참 심중하게 쳐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 굉장히 엄중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셨고요. 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관련된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띄워주시죠. 보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다라는 게 51%였고요.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과도한 조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그 배경을 좀 추론을 해주신다면요. 전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 그 통제 기구가 없다. 네. 그래서 보다 공식화하겠다라고 예. 네. 하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죠. 이른바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민주적 통제를 하는데 그 절차에서 과연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거기 이제 여론이 그 이론이 갈리잖아요. 예. 정부조직법상에는 치안 업무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야당 쪽 시각이고 반대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 반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 경찰국 신설은 인사 문제만 하겠다는 거다. 우리가 치안 업무 하겠다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아무튼 이게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 절차나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거칠어요. 예. 거칠고 이미 뭐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때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쿠데타다 하나회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죠.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자꾸만 과도하거나 회피하거나 뭘 비틀거나 이러면 그 정치는 점점 삐뚤어진 정치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뭐 전두환식 방법이다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너무 과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거칠어 보이고 너무 급해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 경찰 그리고 경찰청을 만들고 91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성도체 무시된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거의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정권이 너무 경찰을 자꾸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쪽의 의견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려왔는데 예.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좀 조급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민생을 좀 다듬고 민생이 괜찮고 지지율이 좋으면 괜찮은데 지지율도 나쁜 데다가 민생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맨 권력 갈등과 권력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거든요. 예. 조금 그런 얘기를 완화한 다음에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도 어느 정도 조금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경찰국 얘기를 꺼내도 그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게 권력 초기에 갈등은 잔뜩 노출되고 지지율은 더 안 나오고 근데 또 경찰국 얘기하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맨 권력기구 얘기, 권력 갈등 얘기, 민생과 관련도 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설령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은 비토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을 보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국정 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그 과도한 통제 조치라는 게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말 그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저는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민들을 상대로 또 야당을 상대로 경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잘 이해시키고 또 소통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들을 어떻게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될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그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그 분들이 삭발하고 항의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론이 바뀐 건 접근 방법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걸 강압적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뭐 경찰대와 비경찰대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12.12 쿠데타 같은 30년 전에 났으나 들어야 할 그런 구태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예.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정당한 조치고 정당한 저는 개정령 시행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그 대상이나 또는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는 그 조치를 받아줘야 되는 야당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공론화를 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 또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기보다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행태에 대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접근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대통령이 일선 파출소인 신촌지구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니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고. 그래. 일단 대통령 직접 방문을 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원래 대통령이 파출소나 지구대라든지 꼭 뭐 저런 곳 아니더라도 민생 저기도 민생 현장이에요. 파출소야말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무슨 권력, 뭐 정치 이런 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뭐 경찰청은 권력, 정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 일단 무조건 좋게 보이는 거죠. 뭐 시장 방문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기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이제 경찰과 이 권력 간의 상당한 갈등이 존재해 왔던 거 아니에요? 또 지금 뭐 이제 완화됐습니다만 봉합은 좀 되는 분위기긴 한데 그런 이제 시기에 방문을 한 거라서 대통령이 일단 일선 경찰들의 생각과 마음을 좀 다독거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미지예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저런 거 플러스 정말 경찰이 왜 그렇게 반발했는가를 정말 정확히 짚고 설득하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행위 자체야 뭐 전혀 뭐 비판받을 거 없죠. 이게 사실은 그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런 걸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근데 오늘 저 파출소 방문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에 대응하는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이제 연휴 기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연휴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민생의 현장과 관련된 연휴 기간에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데가 바로 이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예. 특히 신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복잡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민생 현장, 치안 현장이라고 하는 그 여름철 휴가 기간에 과연 공무원들이 경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신가를 들여다보고 격려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건 조금 과도한 좀 정치적 해석 같아요. 이거 좀 별개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열 교수 그리고 김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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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와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포인트 줄었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이유 가운데선 인사 문제가 21%로 가장 많았고 자질 부족, 무능함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독단적이란 응답이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응답자 51%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로 평가했고 경찰의 권한 남용 견제에 필요한 조치란 응답은 33%로 조사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 민생도 어려운데 여권 내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비치고 있어서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뒤 첫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를 보낸 것도 많은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충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3천여 명 적은 85,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6,000여 명, 1.24배 증가해 매주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8명 증가한 23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8배가 증가했고 2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92명, 치명률은 0.13%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원래 예상보다 낮은 하루 20만 명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변이 영향력이 감소해 원래 8월 말 최대 28만 명으로 예상했던 정점 규모가 20만 명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델타 변이 유행 때와 비슷하거나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당시 최대인 400명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등에 7월분 손실보상금 1,602억 원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차 손실보상금을 오늘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174개 치료의료기관에 1,539억 원, 코로나19 대응으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 총 2,307개 기관에 63억 원이 지급됩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송단은 중국으로 비껴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는 35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태풍이 일단 우리나라는 비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단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온 뒤에 방향을 서쪽으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이 이번 휴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으로 진출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된 뒤 밤부터는 남해안에, 일요일은 모레는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네, 태풍 영향으로 무더위와 열대야도 심해진다고 해서 걱정인데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폭염 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맑은 날씨에 일자가 강해지고 제5호 태풍 송다가 몰고 온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 대구도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하고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G2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둘러싼 갈등만 부각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불장난과 같은 험한 말까지 오간 그 배경이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5일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남중국해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달 타이완 방문을 추진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엄호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펠로시 의장의 요청이 있다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차원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도 외교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에서 가까운 푸젠성 룽텐 기지에 전투기와 무인기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美方一些政客出于一己之私利，唯恐中美关系不紧张，唯恐台海不动荡，唯恐天下不乱的险恶用心。 미국으로선 중국의 엄포가 통하는 모양새가 될까 쉽게 입장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We continue to not want to see cross-strait issues or tensions resolved unilaterally, and certainly not by force. 이런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에서 타이완을 제외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 G2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라는 돌발 변수에 묻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한미 협력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분석입니다. 앤 뉴버거 NSC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계속 진전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여러 국가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은 주요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식의 조치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 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이버상의 돈을 갈취하거나 파괴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사이버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We're driving global action because so much of the infrastructure is not in the United States, so we need international partners to work with us.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돈 세탁 퇴치, 암호화폐 보안 등을 위해 한국과 힘을 합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네, 영화를 통해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CNN 이슈입니다. 첫 순서로 저희가 선택한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그린 한산입니다. 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순신 장군 관련된 책도 몇 권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좀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3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좀 약간 괴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꾸 역사적 고증 관점에서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감독이 언급을 했지만 이제 할리우드 방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락 영화에다가 할리우드 방식이면은 역사적 고증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질과 맥락에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본질과 맥락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순신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왜 이순신의 리더십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산 흥행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또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90년대 말만 해도 이순신에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해군 쪽에서 일정 정도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순신에 관련된 자료와 연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축은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이순신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것은 결국 이순신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응집돼가지고 이제 이순신에 관련된 연작 시리즈 영화가 나오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현재 국내외 영화 개봉작 흥행 순위에서 봤을 때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한산 같은 경우에도 흥행이 예상되지 않나. 어쨌든 이 이순신에 관련된 우리 국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순신 장군이 소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들 불러놓고 존경하는 위인 꼽으라고 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위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니다. 뭐 비유하자면 저는 남성판 우영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온갖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서 극복을 해서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국가를 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칙과 또 이제 그런 실력들을 겸비하게 되면서 위기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렇지만 현실은 자기 월급을 받아가지고 첫째 형, 둘째 형의 조카까지도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 그런 생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난중일기나 편지를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간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더욱더 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애정이 더 생기는 거고 네.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를 구축한 그런 걸 텐데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그 정조대왕함 그 진수식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지스함이라는 것은 이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첨단 함선이죠. 예. 그런데 거북선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횡무진 누비는 그런 함선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이 거북선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태종 시기에 귀선이라고 해서 구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것을 최첨단으로 개조한 거죠. 예. 이지스함도 원래 있었지만 정조대왕함으로 최첨단으로 바꾼 거와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머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돌진을 해서 타격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함포까지 이제 사격을 하게 되고 전체 사방이 다 함포를 이제 장착을 했기 때문에 돌진을 해서 그냥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고 동시에 이제 함포 사격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적선들을 다 부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최첨단으로 가졌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귀선에는 이제 거북선 등에 창이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많이 알려지기로는 이제 왜군이 위에 이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을 꽂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 이미 이제 왜군의 전법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적 출신들이 해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등선 육박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상대의 배에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끌어당긴 다음에 함선에 올라타서 네. 이제 살상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살상전에 능한 왜군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창살을 박은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그런 전법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정보전에도 굉장히 능숙했던 그런 이제 장수였다는 것을 이 거북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이 이 장수로서의 이미지보다는 공부하는 어떤 리더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점을 거북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공적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대단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영화에 나오는 한산도 대첩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객진 전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진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그냥 막 싸움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는 진법이 필요하고 진영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 진법이라는 거는 육지전에서만 가능했던 것인데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이 진법의 달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진법 박사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진족 전투에서 이제 쌓은 경험의 어떤 진법 경험들을 해군에서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최초로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병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 진법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압권이 바로 말씀하신 하객진입니다. 원래는 첨자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뾰족한 형태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어떤 적선이 나타나게 되면 일자진으로 형성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하객진으로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한산도 대첩에서는 이걸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고 그 중심에 바로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거북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 영화 한산에서 좀 약간 다르게 적용을 하지만 원래는 이 적들을 유인해서 큰 바다에 이제 나오게 한 다음에 둘러싸게 됩니다. 둘러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거북선이 출동을 해서 나온 적선들을 다 헤집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을 다 분산시켜야 되죠. 그리고 기다렸다든지 맡은 바 영역에서 함포 사격을 해서 이제 침몰시키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하객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훈련과 또 고도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이 전법을 나중에 일본이 훔쳐가가지고 러시아 함대를 타격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최첨단 이제 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열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나라가 어렵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에서 좀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정면으로 부딪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라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무슨 용단을 내리거나 무슨 천재적인 지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수기하고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모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인전을 읽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진두 지휘하는 것처럼 예.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이제 원균 리더십에 가깝고요. 이순신 장군은 일단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라는 원칙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에 맞게 전법을 유연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리하면 약간 후퇴를 했다가 예. 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적진으로 쳐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유연한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예. 특히 이 당시에 리더십의 어떤 상황적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때 당시에는 수군에 대해서 좀 이제 멸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군 절도사 그러니까 이 정삼품 4명이 지키는 어떤 체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균과 이혁기, 이순신은 다 정삼품 수사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군가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2인자 리더십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똑같은 품계를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산 대첩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이제 언급하는 수평적 리더십, 네.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수기해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현대의 리더십에 좀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순신의 리더십을 현대 정치에 조금 투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에는 지지율로 이제 정부와 여당의 리더십 같은 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순신의 리더십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순신의 리더십을 몇 점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리더십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균 리더십과 이순신 리더십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균 리더십은 무조건 돌격 앞으로입니다. 네. 굉장히 권위를 내세우고, 근데 원균 장군이 실력이 없던 건 아니에요. 육지에서 굉장히 노장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해전에서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은 좀 원균 리더십 쪽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정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숙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영화 한산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 리더십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눈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숲에서 에너지를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산림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전국에 200곳 가까이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진주 월화산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 개의 트램펄린이 연결된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널뛰기를 합니다. 곡선형 집 와이어는 구불구불 꺾이는 재미에 절로 신이 납니다. 나무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숲을 걷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숲속 도서관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피톤치드도 막 실컷 만끽하고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부모인 저로서도 너무 만족스럽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계곡.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허기질 무렵 온 가족이 평상에 둘러앉아 먹는 치킨은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휴양림과 가까운 곳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절도 있어 산사의 고즈넉함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계곡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립 또는 공립인 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 187곳입니다. 숙박시설도 펜션, 글램핑 등 다양하게 갖췄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도심과 가까워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숨나들이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6주 전부터는 예약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일상이 힘들어지는 시기, 숲을 찾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여름 휴가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해외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 우영우는 방송 시작 한 달 만인 어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 남미 지역 20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도 9위에 올라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34도까지 올랐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심한 더위로 인해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틈틈이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발생한 제5호 태풍 송달은 주말 사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주말과 휴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또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초속 20에서 30m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